엄마, 제발 좀! 여기서 가만히 있어. 낡은 창고 문에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요양원에 데려다 준다던 아들의 손은 83 엄마를 창고에 가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장 골목 순대 국밥집 엄마와 늘 앉던 구석자리 테이블 밑에서 딸 영숙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힘주어 쓴 5줄의 떨리는 글씨였어요. 요양원에 있다던 엄마였습니다. 오빠가 매주 잘 계신다며 사진까지 보내주던 엄마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딸에게 살려달라는 쪽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쪽지를 쥔 손을 한참 떨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처음으로 마음을 정했어요. 평생 오빠 앞에서 한 발씩 물러서던 딸이 이번엔 물러서지 않기로요. 엄마를 가둔 사람이 스스로 무너질 판을 조용히 깔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갇힌 엄마는 딸이 아는 그 자리에 어떻게 쪽지를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조용한 딸은 자기 엄마를 가둔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숙 씨, 지금 시간 돼요? 방금 어머니가 왔다 가셨는데 좀 이상해서요. 고사리를 묻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복순이었어요. 20년 넘게 시장 골목에서 순대국밥집을 해온 사람. 엄마와 영숙이 병원 진료가 끝날 때마다 들르던 그 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복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영숙은 고무 장갑을 벗었습니다. 우리 엄마요? 엄마는 요양원에 계신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이요? 아니에요, 영숙 씨. 방금 태식 씨 부부랑 여기 왔다 갔어요. 국밥 드시고요. 영숙은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태식은 넉 달 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엄마 치매가 심해져 급히 요양원에 모셨다고. 적응 기간이라 면회도 안 된다고요. 사진도 매주 보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죽을 뜨는 사진, 창가에서 볕을 쬐는 사진. 그걸 볼 때마다 영숙은 마음이 놓였어요. 오빠가 그래도 엄마는 챙기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그 사진들에는 영숙이 미처 보지 못한 작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모,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못 나오시는데. 영숙 씨, 내가 어머니를 몇 년을 봤는데요. 딴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전화하겠어요? 국밥은 거의 못 드시고 계속 영숙 씨 이름만 부르셨어요. 칼을 쥐었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요? 네. 내가 가까이 가려니까 며느리가 자꾸 앞을 막더라고요. 뭘 물어보려다가도 그때마다 입을 다무시고. 그리고 영숙 씨, 이게 제일 이상한데. 복순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가 자꾸 테이블 밑을 만지셨어요. 손을 넣었다 뺐다 계속. 테이블 밑.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순간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엄마? 조금 전에 태식 씨 부부가 다시 모시고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못 봤고요. 영숙은 앞치마도 풀지 못한 채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채우는데 손이 떨려 열쇠가 2번이나 미끄러졌어요. 그러고는 딸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외할머니가 방금 순대국밥집에 왔다 가셨대. 오빠 부부랑 요양원에 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복순 이모가 방금 봤대. 회사에 있던 서진은 놀란 티도 내지 않았어요. 대신 곧바로 잘랐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외삼촌한테 전화하지 마. 왜? 물어봐야지, 당장. 먼저 확인부터 해. 지금 전화하면 외삼촌이 또 뭐라고 둘러댈지 몰라.
나 지금 나갈게. 시장 앞에서 봐. 영숙은 골목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의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쪽이 뜨겁게 조여왔어요. 순대국밥집으로 뛰는 동안 시장 골목의 온갖 냄새가 코를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심장 뛰는 소리만 관자놀이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복수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요. 영숙 씨,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복수는 두 사람을 가게 가장 안쪽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리 하나가 짧아 냅킨을 접어 괴어둔 낡은 나무 테이블. 20년 넘게 엄마와 영숙이 앉던 자리였어요. 여기요. 어머니가 영숙 씨랑 늘 앉으시던 자리. 영숙은 그 앞에서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는 늘 이 자리에서 순대를 반이나 영숙의 그릇에 덜어주고 자신은 국물만 천천히 떠먹었어요. 손이 너무 떨리시는데도 계속 여기 밑을 만지셨어요. 영숙은 무릎을 꿇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늘하고 축축한 상판 아래 거친 나무결을 더듬다가 손끝에 종이 한 장이 걸렸어요. 찢어진 약봉투 뒷면이었습니다. 밥알을 지식여 붙였는지 귀퉁이가 끈적하게 들러붙어 있었어요. 영숙은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빨간 볼펜으로 힘주어 눌러 쓴 글씨. 획이 곳곳에서 흔들리고 끊겨 있었어요. 영수가 살려줘. 요양원 아니다. 태식이가 내 통장 가져갔다. 전화 못하게 한다. 엄마다. 손에 든 종이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거 엄마 글씨야. 서진이 옆에서 쪽지를 사진으로 찍으며 물었어요. 확실해? 엄마, 정신 차리고 봐. 확실해야 돼. 영숙은 쪽지 속 숫자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엄마는 내 이름 쓸 때 마지막 획을 항상 이렇게 길게 내려.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랬어. 이거 엄마야. 100번을 봐도 엄마 글씨야. 말끝이 갈라졌어요. 쪽지를 쥔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만 영숙은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옆에서 복순이 앞치마 끝을 두 손으로 꾹 쥐었어요. 내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냥 어머니가 편찮으신 줄만 알고. 서진이 원본 쪽지를 서류 봉투에 반듯하게 넣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산대 위쪽 벽에 달린 CCTV를 올려다봤어요. 이모님, 여기 CCTV 화면 볼 수 있어요? 오정거요. 이때까지만 해도 영숙은 몰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이 보게 될 것이 엄마가 마지막 힘을 짜내 남긴 몸짓이라는 것을요. 복순이 주방 뒤 좁은 사무실에서 낡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몇 번 깜빡이더니 오전 시간대로 되감겼어요. 흐릿한 흑백 화면 속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식과 미자가 양쪽에서 오김을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것 봐. 영숙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언뜻 부축처럼 보였지만 팔을 붙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오김의 걸음이 자꾸 뒤로 처졌고 그때마다 미자가 팔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세 사람이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오김이 주방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담기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애타게 말하려는 게 분명했어요. 저기서 저를 부르셨어요. 복순이 화면을 짚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다가가려니까 며느리가 저렇게 막잖아요. 화면 속 미자가 몸을 틀어 시야를 딱 가로막았어요. 오김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밥이 나왔지만 숟가락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잠시 뒤 미자가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고 거의 동시에 태식이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오김에게서 떨어진 건
딱 그 짧은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김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몸을 옆으로 숙여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었어요. 3초, 4초, 5초. 마른 손이 그 아래서 멈춰 무언가를 꾹꾹 눌러붙이고 있었습니다. 곧 미자가 돌아섰고 오김은 재빨리 몸을 바로 세웠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국물 그릇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영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84 노인이 자식들의 눈을 피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딸이 20년을 함께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오면 언젠가 딸이 온다는 걸. 화면 속 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미자가 오김의 팔을 잡아 세우자 오김은 나가면서도 고개를 몇 번이나 뒤로 돌렸어요. 이 자리를 눈에 담아두려는 것처럼요. 서진은 이미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신고할게요. 노인 실종의 감금 의심으로요. 딸의 목소리가 좁은 사무실 안에 낮게 깔렸어요. 요양원에 있다던 노인이 다른 곳에서 확인됐고 구조를 요청하는 쪽지가 발견됐다고. 서진은 정황을 또박또박 짚어갔습니다. 전화를 끊자 복순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영숙 씨, 그래도 태식 씨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하지 않아요? 친오빠잖아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모. 아직은요. 오빠 앞에만 서면 목소리부터 잦아들던 영숙이었어요. 출가 외인이라는 말에 늘 한 발 물러서던 딸. 그런 영숙의 눈빛이 그 순간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까지 지켜보려는 눈이었어요. 모니터 속에서는 텅 빈 구석 테이블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엄마의 편지가 붙어 있던 자리가요. 넉 달 전이었습니다. 태식이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말했어요. 엄마 치매가 심해졌어. 급하게 요양원에 모셨어. 영숙은 놀라서 당장 면회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적응 기간이라 가족 얼굴 보면 더 불안해진대. 좀 이따 안정되면 그때 와. 영숙은 더 묻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오빠가 한번 선을 그으면 그 앞에서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영숙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둘째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장남 뒤에 있는 딸이었어요. 밥상에서 생선 가운데 토막은 늘 태식 앞으로 갔고 영숙은 꼬리 쪽을 받아도 아무 말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오김은 그런 딸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그 시절의 집안 공기는 그랬어요. 아들은 집안을 잇는 사람, 딸은 언젠가 남의 집으로 가는 사람. 그 말들이 밥상 위 김처럼 매일 올라왔습니다. 태식은 그 말을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엄마 일은 내가 할게. 처음엔 든든한 말처럼 들렸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태식은 앞에 섰고 제사 날짜도 정했고 친척들 연락도 맡았습니다. 영숙은 반찬 가게를 하느라 늘 바빴고 태식은 그런 영숙에게 자주 말했죠. 너는 돈이나 보태. 현장 일은 내가 다 하잖아. 그 말 앞에서 영숙은 늘 미안해졌습니다. 엄마 병원 모시고 가는 날에도 태식이 운전대를 잡았고 은행 업무를 본다며 엄마 도장을 가져간 것도 태식이었어요. 영숙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니까요. 장남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가 아들 말이라면 먼저 믿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숙이 모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김은 병원 진료가 끝나고 순대국밥집에 들를 때마다 영숙의 그릇에 순대를 덜어주며 같은 말을 했어요. 너는 왜 맨날 내 건 뒤로 미루니? 영숙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 내가 뭘?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목까지 가져가는 거야. 그때마다 영숙은 숟가락으로 국물만 저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인지 태식을 두고 한 말인지 모른 척했죠.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해보면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평생 오빠 앞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 오김은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딸의 이름을 썼습니다. 영수가 살려줘. 그건 단순히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뒤로 물러서던 딸을 엄마가 처음으로 앞으로 불러낸 말이었죠. 하지만 그 넉 달 전 영숙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오빠의 전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야. 엄마 일은 장남인 내가 알아서 해. 태식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매달 요양원비를 붙이는 것으로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김이 있던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태식 부부 집 안쪽 작은 방이었어요. 작은 방 문은 늘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노인이 쉬는 방처럼 보였어요. 낡은 장롱 하나, 낮은 침대 하나,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하나. 하지만 오김에게 그 방은 집안에 있는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식이 치매라고 말했지만 오김은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령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가 조금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태식은 그 말 한 줄을 붙잡고 엄마를 아무 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은 태식이 가져갔고 집 전화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려 하면 미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또 어디 가시게요? 그 말투가 꼭 걱정하는 사람 같아서 처음 며칠은 오김도 별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보였습니다. 약봉투가 줄어드는 속도가 달랐고 통장도 보이지 않았고 태식은 매번 같은 말만 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돈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는 말. 그 말이 오김에게는 점점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밥은 하루 3번 들어왔지만 미자가 문 앞에 놓고 가는 날이 많았어요. 국은 식어 있었고 반찬은 어제 먹던 그대로였습니다. 오김이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으면 미자는 방문 밖에서 혀를 찼습니다. 또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운이 없지. 기운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할 곳이 없어서 말라가는 중이었죠. 오김은 몇 번이나 영숙에게 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태식은 웃었습니다. 영숙이는 장사하느라 바빠. 괜히 걱정시키지 마. 내가 목소리만 들으면 된다. 엄마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내가 못 시키는 거야.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이상한 소리. 오김은 자신이 정말 이상해진 사람인가 싶어 밤마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써봤어요. 박오김, 김영숙, 김태식.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딸 이름도 또렷했고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통지서의 숫자도 또렷했어요. 4억 8천만 원. 그 숫자를 잊어버릴 만큼 오김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이 늙었고 다리가 느렸고 문 밖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을 뿐이었죠. 처음 3달 반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넉 달째 어느 날 오김은 방 밖에 놓인 우편물 한 장을 보았어요. 미자가 미처 치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토지 보상금 지급 완료 통지서였어요. 4억 8천만 원. 오김 명의의 밭이 개발구역에 들어가 지급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김의 통장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어요. 오김은 그날 밤 태식을 불렀습니다. 태식아, 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니? 태식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엄마가 잘못 본 거야.
내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영숙이 불러라. 내가 영숙이한테 직접 물어볼란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미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김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어머니, 또 딸한테 일러 바치시려고요? 그 정신에 뭘 안다고요? 오김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자기 목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요. 딸에게 닿을 방법이 없다는 걸요. 그날 밤 태식은 오김의 도장을 찾았습니다. 낡은 장롱 두 번째 서랍.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통장과 도장을 넣어두던 작은 보자기 아니었어요. 오김은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그거 왜 꺼내니? 태식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은행 갈 일이 있어. 내 돈은 내가 가서 해야지. 그 말에 태식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웃음이었지만 오김은 그게 웃음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서 뭘 알아? 직원이 물어보면 대답이나 제대로 하겠어? 오김의 손끝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나 아직 내 이름은 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미자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자꾸 고집 부리시면 더 이상해 보여요. 그냥 아들 믿고 맡기세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서류 몇 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병원비 처리하는데 필요한 거야. 이름만 쓰면 돼. 오김은 종이를 내려다봤지만 글씨가 작았습니다. 안경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 안 보인다. 안경 가져와라. 그냥 이름만 쓰면 된다니까. 태식은 오김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덮었습니다. 오김의 손이 태식의 힘에 밀려 움직였어요. 박오김. 분명 자기 이름인데 자기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서명란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위임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오김은 그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태식아, 이거 뭐냐? 태식은 서류를 얼른 접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처리하는 거야. 내가 직접 읽고 할란다. 엄마.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러면 창피하잖아. 창피하다는 말. 그 말에 오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생 자식 창피하게 하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밖에서 고개 숙일까봐 없는 살림에도 밥상은 차렸고 친척들 앞에서는 늘 장남 자랑을 했어요. 그 마음을 태식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말을 꺼낸 거였죠. 그 서류를 들고 태식은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오김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자기 통장을 비우는 문이 될 줄은요. 그날 이후 오김의 통장은 더 깊이 사라졌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통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미자는 오김이 장롱 쪽으로만 가도 방문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늘 같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감시하는 말이었죠. 오김은 그때부터 밤마다 자기 이름을 더 자주 써봤습니다. 박오김, 박오김, 박오김. 혹시라도 누가 자기 이름을 훔쳐가도 자신만은 그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요. 바로 그 주였습니다. 태식 부부는 오김을 차에 태웠습니다. 집에 있다는 걸 눈치챈 이웃이 하나둘 생겼고 오김이 영숙을 찾는 소리도 잦아졌기 때문이었어요. 차가 시장 골목을 지날 때였어요. 오김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나 속이 울렁거린다. 저기서 국물 한 숟갈만 먹고 가자. 태식은 짜증을 냈지만 시장 한복판에서 노인이 소란을 피우는 건 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오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대국밥집 구석 자리라면 언젠가 영숙이 온다는 거리요. 20년을 함께 앉았던 그 자리라면요. 자리에 앉은 오김은 국밥 그릇 가장자리에 붙은 밥알 몇 개를 손끝으로 몰래 뭉개쥐었습니다. 풀도 테이프도 없었으니까요.
베개 밑에서 꺼내온 약봉투를 그 바발로 테이블 밑에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옥임은 그 며칠 전부터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혈압약이 담겨 있던 작은 약봉투 하나를 몰래 이불 밑에 숨겼어요. 뒷면이 하얗게 비어 있는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미자가 장을 보러 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빨간 볼펜 하나를 소매 안에 밀어 넣었어요. 손이 떨려 볼펜 하나 숨기는데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옥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약봉투 뒷면에 글씨를 써봤어요. 영수가. 그 세 글자를 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손끝이 떨려 획이 자꾸 끊겼어요. 그래도 옥임은 다시 썼습니다. 영수가 살려줘. 글씨를 다 쓰고 나자 옥임은 그 약봉투를 베개 밑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딱 한 번만 밖에 나갈 수 있다면, 그때 영숙이 아는 곳에 이걸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태식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세운 차 한 대가 훗날 자신을 무너뜨릴 첫 단추가 되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밤 옥임은 요양원이 아닌 곳에 도착했습니다. 문도 창문도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처음 옥임은 정말 요양원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태식은 차에 태우며 그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오늘 하루만 다른 데서 쉬자. 의사도 조용한 데가 좋대. 옥임은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아무리 수상해도 평생 품에 안고 키운 자식이 자신을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시내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간판이 많은 큰 길이 아니라 논둑과 비닐하우스가 이어진 외곽길로 빠졌어요. 옥임은 창밖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아, 여기가 어디냐? 태식은 운전대만 잡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수석에 앉은 미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자꾸 물어보면 머리만 더 아파요. 그 말투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귀찮음만 있었죠. 빈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고 처마 끝에는 오래된 거미줄이 늘어져 있었어요. 옥임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 사는 집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닫아둔 집에서 나는 먼지 냄새, 젖은 흙 냄새, 곰팡이 냄새가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나 여기 싫다. 집에 가자. 옥임이 말하자 태식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자꾸 영숙이 찾으니까 이러는 거야. 그 말은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며칠만 조용히 있어. 괜히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그러냐. 옥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미자가 비닐봉지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안에는 물 한 병과 빵 하나 그리고 약봉투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하루만 계세요. 내일 다시 모시러 올게요. 미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어두웠고 바닥에는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었어요. 태식이 옥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부축이 아니었습니다. 밀어넣는 손이었죠. 옥임은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마른 손가락에 낀 은반지가 문틀에 긁히며 작게 소리를 냈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옥임에게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빼지 않았던 반지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닦아주었던 반지였고 영숙이 어릴 때마다 엄마 이거 나중에 놔줘 하고 만지작거리던 반지였어요. 옥임은 그 반지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면 안 된다.
영숙이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표식 하나라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식은 그런 오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오김은 창고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김은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태식과 미자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차 문 닫히는 소리, 시동 걸리는 소리, 그리고 멀어지는 엔진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끊긴 뒤에야 오김은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안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작은 환기창 하나가 있었지만 녹슨 철망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바닥은 차가웠고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오김은 비닐봉지 속 물병을 끌어당겼습니다. 손이 떨려 뚜껑도 잘 열리지 않았어요. 한 모금, 목으로 물이 넘어가자 그제야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오김은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면 힘이 빠질 것 같았거든요. 대신 문 아래 틈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겨우 나갈 만큼의 틈이 있었습니다. 오김은 그 틈으로 손을 내밀어 봤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은반지가 문턱에 걸려 아주 작게 빛났습니다. 영수가. 오김은 아무도 없는 창고 안에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문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김은 다시 불렀어요. 영수가. 그 이름 하나를 붙잡고 오김은 그 밤을 버텼습니다. 신고 접수 뒤에도 경찰은 처음에는 실종 가능성으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쪽지 원본과 CCTV, 차량 번호가 함께 확인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경찰은 순대국밥집 CCTV에서 태식의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입구 방범 카메라와 인근 도로 CCTV를 차례로 확인했어요. 차는 요양원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 외곽도로로 빠졌어요. 경찰차 한 대가 앞서고 영숙과 서진이 탄 차가 뒤를 따랐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기억나요? 화면에는 오래된 주소 하나가 떠 있었어요. 태식이 몇 년 전 가족 단톡방에 올렸던 외곽 빈집 주소였습니다. 외삼촌이 나중에 팔면 돈 된다고 자랑했던 그 집이요. 영숙은 그 집을 기억했어요. 명절에 태식이 몇 번이나 입에 올리던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낡은 단층 집이라고요. 도착한 빈집은 대문이 녹슬어 있었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경찰이 먼저 집안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탁! 뒤쪽 창고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엄마. 영숙이 그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탁! 이번에는 더 분명했어요. 창고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가가 문에 손을 대는 순간 문틈 아래로 마른 손가락 하나가 나와 있었어요. 그 손에 끼워진 것, 은반지였습니다. 오김이 아버지 제사 때마다 닦아 끼우던 40년 된 낡은 은반지였습니다. 한 번도 손에서 빼지 않던 반지였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나야. 영숙이야. 나왔어. 문틈 아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숙은 그 손끝을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경찰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랐어요.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식은 음식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창고 안쪽에 오김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카디건 하나, 물 반 병, 굳은 빵 한 조각,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약봉투 몇 장. 창고에 갇힌 건 전날 밤부터였습니다.
하루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든낸 노인에게는 그 밤 하나가 너무 길었습니다. 오김이 영숙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영숙아. 영숙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나왔어. 이제 괜찮아. 영숙은 엄마를 끌어안고도 울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손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녀는 은반지를 내려다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게. 오김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 링거줄이 가늘게 흔들렸어요.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탈수하고 저체온 증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손등 위에 앉은 먼지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닦아냈어요. 갈라진 손등, 튀어나온 뼈마디, 그 위를 몇 번이고 쓸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요. 박오김 어르신, 누가 휴대폰을 가져갔습니까? 오김은 마른 입술을 몇 번 움직였습니다. 태식이가 요양원에 계셨던 게 맞습니까? 오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작은 방에 있었다. 그러다 어젯밤에 창고로 갔다. 그 짧은 대답에 넉 달의 시간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당장 오빠한테 전화할 거야. 서진이 영숙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외삼촌이 아직 모른 척하게 둬야 돼. 어떻게 안 해? 엄마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그때부터 말을 맞출 거야. 거짓말하게 둬야 증거가 돼. 영숙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34딸의 눈은 침착했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힘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오빠. 영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진이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가리켰어요. 통화 녹음. 영숙은 숨을 한 번 삼키고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태식의 목소리가 대뜸 짜증부터 냈어요. 이번 달 요양원비 왜 아직 안 보냈어? 영숙은 병실 문 너머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오김은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영숙은 목소리를 낮게 눌렀습니다. 오빠, 엄마는 잘 계셔? 잘 계시지. 오늘도 죽 한 그릇 다 드셨대. 누가 그래? 요양보호사가 그러더라. 왜, 뭐 의심돼? 아니, 그냥. 어느 요양원이라고 했지? 나도 한번 가보게. 수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걸 내가 알아서 뭐하게. 내가 장남인데 엄마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넌 돈이나 제때 붙이면 돼. 영숙은 손끝으로 병원 담요 끝을 꾹 쥐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낮게 눌렀어요. 응, 알았어. 돈은 내일 보낼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영숙은 휴대폰 화면에 뜬 녹음 파일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3분 12초짜리 파일. 오빠가 스스로 쌓은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영숙은 처음으로 울음을 멈췄습니다. 서진아. 응, 엄마. 오빠가 어디까지 거짓말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자. 그날 밤부터 영숙은 울기만 하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숨긴 사람들의 발자국을 끝까지 따라갈 사람이었죠. 그날 밤 영숙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반찬가게 문을 다시 열었어요. 낮에 무치다 망고사리 무침이 스테인리스 통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앞을 지나 계산대 아래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어요. 1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적어온 장부였습니다. 영숙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숫자 하나는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장부에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했어요.
고춧가루 1근, 무 3박스, 계란 5판,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는 늘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요양원비 70만 원, 간병비 30만 원, 약값 18만 원, 넉 달치가 줄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서진이 옆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숙의 휴대폰으로 은행 이체 내역을 하나씩 내려받았어요. 영숙이 매달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화면에 날짜 순으로 떴습니다. 영숙이 보낸 돈은 모두 태식개인 계좌로 들어가 있었어요. 요양원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숙은 장부와 이체 내역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15년 된 종이 장부와 딸이 뽑은 새하얀 출력물이 형광등 아래 나란히 놓였어요. 내가 엄마한테 보낸 줄 알았던 돈이 손끝이 태식의 계좌번호 위에서 멈췄어요. 전부 오빠한테 갔네. 처음에는 입소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요양원비 70만 원, 간병비 30만 원, 약값 18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중간에는 정밀 검사비와 특별 간병비라는 이름으로 돈이 더 붙었습니다. 그렇게 넉 달 동안 영숙이 보낸 돈은 모두 합쳐 1,4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름은 전부 엄마였지만 도착한 곳은 오빠 계좌였어요. 영숙은 그 돈이 엄마 죽 한 그릇, 약 한 봉지가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단 한 번도 엄마에게 닿은 적이 없었어요. 영숙은 장부를 덮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응, 돈은 거짓말을 못해. 그 말이 그날 밤 영숙이 처음으로 꺼낸 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태식이 말했던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넉 달 동안 매달 돈을 붙이면서도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면회가 안 된다는 오빠 말만 믿었으니까요. 박옥임 어르신이 여기 계셨던 적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소 기록이 없습니다. 영숙은 가방끈을 꽉 쥐었어요. 넉 달 전에도요? 김태식이라는 사람이 모셨을 텐데요. 네. 박옥임님 성함으로는 상담 기록조차 없습니다. 서진이 나섰습니다. 입소 기록 없다는 확인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진이 내민 경찰 신고 접수번호를 확인한 뒤 서류 한 장을 출력해 주었어요. 박옥임님 입소 기록 없음.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태식이 보내왔던 사진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죽을 뜨는 사진, 창가에서 볕을 쬐는 사진, 담요를 덮고 눈을 감은 사진. 그동안은 안심하려고만 봤던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진이 사진 하나를 화면에 띄우고 손가락으로 확대했어요. 엄마, 여기 봐. 서진은 사진 속 손을 확대했습니다. 손가락이 비어 있었습니다. 은반지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 반지를 거의 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작년 가을 손가락에 상처가 났을 때 며칠 빼놓은 적이 있었죠. 그때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며칠 사이 찍어둔 사진을 넉 달 동안 새 사진처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서진은 사진 구석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상 달력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작년 11월, 태식이 지난주에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서진은 사진 파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원본 파일은 이미 사라졌지만 미자가 보낸 사진의 저장 날짜와 전송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저장된 날짜는 작년이었고 전송된 건 지난주였습니다. 매주 안부 사진이라며 보내온 것들이 전부 작년에 찍힌 사진이었던 겁니다. 오후가 되자 옥임은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숙은 엄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통장 확인해도 돼? 엄마 돈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 할 것 같아. 옥임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라. 영수가. 다 봐라. 은행 거래 내역에는 토지 보상금 입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4억 8천만 원. 그리고 며칠 뒤부터 큰 금액들이 여러 차례 빠져나갔어요. 태식 명의의 가게 계좌로, 미자가 쓰던 카드사 납부 계좌로, 태식 아들의 전세 계약금 계좌로 합쳐서 3억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숙은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엄마 돈이.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서진이 대신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마지막은 위임장이었습니다. 엄마의 보상금 출금에 쓰인 서류였어요. 서명란에는 박옥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달랐어요. 영숙은 엄마의 쪽지와 위임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쪽지 속 임자는 아래 획이 길게 내려갔어요. 위임장 속 임자는 짧고 딱딱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엄마 이름의 획 하나까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눈에 알았습니다. 엄마 글씨가 아니야. 영숙은 모은 서류를 4개의 봉투에 나눠 넣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쪽지와 순대국밥집 CCTV. 두 번째 봉투, 요양원 미입소 확인서와 가짜 사진. 세 번째 봉투, 영숙이 보낸 돈 1,420만 원의 이체 내역. 네 번째 봉투, 보상금 4억 8천만 원과 위임장 의심 서류. 봉투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영숙의 얼굴은 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태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일로 가족끼리 정리할 게 있다. 오늘 저녁에 도장 가지고 나와. 태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은 봉투 4개를 내려다봤어요. 어디로 가면 돼? 한정식집. 큰 고모도 오고 작은아버지도 와. 가족들 앞에서 깔끔하게 끝내자. 전화를 끊자 서진이 물었습니다. 갈 거야? 영숙은 봉투를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오라고 했잖아. 엄마, 이번엔 내가 가야 해. 오빠가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말하게 해야 하니까. 서진은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미 쪽지와 CCTV, 창고 사진, 병원 진단서, 요양원 확인서까지 제출한 뒤였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허위 서류에 추가로 서명을 받으려는 정황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한정식집 룸 안에는 이미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갈비찜 냄새가 상 위로 올라왔지만 젓가락을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태식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보호자가 아니라 마치 재산의 주인처럼요. 미자가 영숙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도장은 가져왔어요? 가족들 다 기다리는데 설마 빈손으로 온 건 아니죠?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 고모가 낮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런 일은 장남이 맞는 게 맞지. 미자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요즘 판단이 흐리세요. 괜히 영숙 씨가 나서면 집안만 시끄러워져요. 큰 고모가 영숙 쪽을 봤습니다. 내 엄마가 아들한테 맡기겠다는데 내가 왜 끼어드니? 끼어든다. 그 말이 영숙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엄마 병원비를 보낼 때는 딸이었고 도장을 찍으러 올 때는 끼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너도 이제 그만 오빠 믿어라. 집안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영숙은 가방 위에 올린 손을 천천히 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죄송하다고 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물러섰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찢어진 약봉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고
창고 문틈 아래로 나온 은반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이 영숙의 등을 뒤에서 조용히 밀고 있었어요. 영숙은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가방을 두 손으로 조용히 감싼 채로요. 태식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맡기겠다고 했어. 내가 도장만 찍으면 돼. 서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오김의 통장 및 재산 관리는 장남 김태식에게 위임한다. 김영숙은 향후 박오김의 재산 관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요양원비와 간병비는 자녀가 분담한다.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라면서요. 그래도 돈 낼 때는 자식 노릇해야죠. 영숙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오빠, 왜? 엄마가 정말 이 서류에 동의했어? 태식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요양원에서 직접 말했어. 영숙은 한 번 더 물었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 계셔? 태식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지. 너 왜 자꾸 같은 걸 물어? 오늘도 잘 계셔? 잘 계신다니까. 아까도 요양보호사랑 통화했어. 죽도 잘 드시고 아주 편하시대. 태식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서류를 더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도장만 찍으면 돼. 엄마도 이게 편해.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아주 짧게 숨이 빠져나온 것에 가까웠죠. 오빠, 엄마가 편하다고 했어? 엄마가 직접? 태식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영숙은 대답 대신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컵 안의 물이 조명 아래서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하지만 컵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숙도 더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큰 고모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영숙아, 장남이 나서면 믿어야지.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다.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모. 큰 고모가 멈칫했습니다. 영숙이 먼저 이름을 부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때는 그랬겠죠. 그런데 엄마가 창고에 갇힌 시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식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방금 뱉은 그 말들이 몇 분 뒤 자신을 무너뜨릴 마지막 벽돌이 되리라는 것을요. 태식이 펜을 밀어주었습니다. 자, 찍어. 다 큰 어른들 앞에서 질질 끌지 말고. 친척들의 시선이 영숙의 손끝으로 몰렸어요. 영숙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도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 4개도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은 도장을 지나 첫 번째 봉투 위에 멈췄어요. 영숙은 찢어진 약봉투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그 종이 한 장으로 몰렸어요. 큰 고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뭐냐? 영숙은 종이를 손으로 반듯하게 폈어요. 엄마가 나한테 보낸 편지예요. 빨간 볼펜으로 눌러 쓴 5줄이 상위 조명 아래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영수가 살려줘. 요양원 아니다. 태식이가 내 통장 가져갔다. 전화 못하게 한다. 엄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치매야.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아무 말이나 쓴 거라고. 미자도 얼른 거들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얼마나 이상한데요. 없는 말도 지어내시고 사람도 못 알아보세요. 영숙은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치매 진단받은 적 없어. 병원 기록에도 고령성 기억 저하라고만 돼 있고. 태식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방어막이 그렇게 한 번에 갈라졌어요. 그리고 영상도 가져왔어. 서진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상 가운데로 돌렸어요. 순대국밥집 CCTV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과 미자가 양쪽에서 오김을 붙잡고 들어오는 장면. 오김이 주방 쪽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 하자 미자가 몸을 틀어막는 장면. 그리고 오김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밑에 쪽지를 붙이는 장면. 방 안에서 젓가락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 고모의 입술이 조금 벌어졌어요. 작은아버지는 더 이상 태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다시 핑계를 댔어요. 자, 잠깐 모신 거야. 엄마가 답답하다고 해서 바람 쐬러 나온 거라고. 영숙은 대답 대신 두 번째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 창고 사진이 상위에 한 장씩 놓였어요. 녹슨 자물쇠, 물 반 병, 굳은 빵 한 조각, 그리고 문틈 아래로 나온 마른 손. 그 손에 끼워진 것, 은반지였습니다. 큰 고모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84 노인이 하룻밤을 갇혀있던 자리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두 번째 봉투에서 마지막 한 장을 꺼냈어요. 오빠가 말한 요양원에는 엄마 이름이 없었어. 박오김님 입소 기록 없음. 종이 한 장이 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큰 고모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장남이 맞는 게 맞다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이 괜히 집안을 시끄럽게 만든다고 오빠를 믿으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종이 위에는 너무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입소 기록 없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큰 고모는 그 종이를 내려놓으며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아, 내가 우리한테도 요양원에 있다고 했잖아. 그 말에 작은아버지가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나한테도 그랬어. 엄마가 사람을 못 알아봐서 면회 안 된다고. 태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자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그게요, 어머니 상태가 워낙 오락가락하셔서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창고에 넣었어. 영숙의 목소리가 조용히 끊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식었습니다. 영숙은 창고 사진 한 장을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나온 손, 그 손에 끼워진 은반지. 큰 고모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반지. 큰 고모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올케가 제사 때마다 닦던 거잖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반지는 작았지만 그 방 안에서는 누구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평생 장남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그 반지 앞에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죠. 태식은 급히 물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에 대기도 전에 손이 떨렸고 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어요. 영숙은 그걸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빠 손부터 닦아줬을 겁니다. 오빠 괜찮아.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닦아야 할 손은 오빠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창고 바닥에 닿아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엄마의 손이었죠. 서진이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탈수, 저체온, 영양상태 불량. 서진이 낮게 말했어요. 외할머니를 구조했을 때 상태입니다. 탈수의 저체온, 영양상태 불량.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영숙은 그 진단서를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했지. 사람도 못 알아본다고 했고.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기 이름도 알았고 내 이름도 알았고 오빠가 통장을 가져갔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 작은아버지가 태식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너 정말 돈 때문에 그랬냐? 그 말이 나오자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 그 단어가 상 위로 올라오자 미자의 눈빛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세 번째 봉투를 열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오빠가 그 침묵 속에서 조금 더 버티게 두고 싶었어요. 그동안 영숙은 늘 침묵 속에서 밀렸습니다. 오늘은 그 침묵이 태식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이마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히 미자를 돌아봤어요. 나는 몰랐다. 사진은 미자가 보낸 거야. 미자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시켰잖아. 휴대폰도 당신이 뺏었고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두 사람이 친척들 앞에서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넉 달을 함께 짜맞춘 거짓말이 상위에 놓인 종이 몇 장 앞에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세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장부였습니다. 15년 동안 반찬가게 계산대 아래에 있던 그 낡은 장부였어요. 오빠, 태식이 영숙을 봤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못해. 영숙은 이체 내역을 한 장씩 펼쳤어요. 입소 보증금 800만 원, 요양원비, 간병비, 약가, 정밀검사비, 종이가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전부 오빠 계좌로 갔어. 요양원엔 단 한 푼도 안 갔고. 태식이 소리쳤어요. 내가 엄마 대신 관리한 거야. 장남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영숙은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4억 8천만 원. 엄마 이름으로 들어온 토지 보상금이었어요. 그럼 이 돈도 오빠가 관리한 거야? 빠져나간 돈이 계좌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태식 명의의 가게 계좌로, 미자가 쓰던 카드사 납부 계좌로, 그리고 태식 아들의 전세 계약금 계좌로 합쳐서 3억 6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까지 구석에 앉아있던 태식의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전세금이 할머니 돈이었어요?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자리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일이라고 했고, 할머니 재산 문제라고 했고, 고모가 괜히 예민하게 군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상위에 펼쳐진 계좌 내역에는 자기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금. 그 옆에 적힌 금액은 자신이 신혼집을 구할 때 아버지가 마련했다고 했던 돈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때 태식은 웃으며 말했었어요. 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 줄 알았고 장남으로서 아들에게 해주는 마지막 체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창고 문틈 아래로 손가락을 내밀던 할머니의 돈이었습니다. 물반 병과 굳은 빵 한 조각으로 밤을 버틴 사람의 돈이었어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았습니다.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고생해서 마련한 돈이라고 했잖아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갈비찜 냄새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멀어졌어요. 아들은 천천히 영숙 쪽을 봤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고모.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는 말. 오늘 이 방에서 너무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큰 고모도 몰랐다고 했고, 작은아버지도 몰랐다고 했고, 미자도 몰랐다고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어요. 아들은 그 침묵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태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 그 집 안 들어가겠습니다.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야? 계약금이 얼만데?
그 돈이 할머니 돈이면 저는 못 들어갑니다. 이미 계약했어. 내가 안 들어가면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아들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손해요? 그는 상위의 창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나온 마른 손, 은반지. 할머니는 여기서 손해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태식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예전 같으면 아들은 그 말에 물러섰을 겁니다. 태식의 집에서는 늘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면 아내도 아들도 먼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계약서 봉투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제가 돌려놓겠습니다. 할머니 돈으로 시작하는 집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이 끝나자 태식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아들의 눈앞에서요. 그 순간 영숙은 알았습니다. 태식에게 가장 아픈 벌은 경찰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자기가 평생 붙잡고 있던 장남의 체면이 자기 아들의 입에서 먼저 끝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위임장을 꺼냈어요. 엄마가 직접 동의했다며. 그런데 이 글씨, 엄마 글씨 아니야. 영숙은 위임장 옆에 엄마의 쪽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엄마는 내 이름 쓸 때 마지막 획을 늘 길게 내렸어. 엄마 이름 임자도 똑같아. 그런데 이 위임장에는 그 획이 없어. 두 종이 위 글씨가 상 조명 아래 나란히 놓였어요. 누가 봐도 다른 손이 쓴 글씨였습니다. 태식이 자리를 박차며 소리쳤어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창고에서 내 이름을 부른 순간 영숙은 쪽지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건 가족 일이 아니라 범죄가 됐어. 그때 룸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의 가방 안에서는 휴대폰 통화가 이미 연결되어 있었어요. 경찰은 룸밖 복도에서 조금 전 태식이 뱉은 말들을 그대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김태식 씨, 장미자 씨, 박오김 씨 감금 및 노인 학대, 보상금 횡령, 그리고 강요된 위임장 사용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태식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숙아, 오빠 한 번만 살려줘. 영숙은 쪽지를 접어 봉투에 도로 넣었습니다. 오빠. 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 먼저 살려달라고 했어.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못 들은 사람이 이제 와서 살려달라면 안 되지. 조사가 시작된 뒤 태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미자를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몰랐다. 사진은 미자가 보낸 거야. 엄마를 창고에 둔 것도 잠깐이었고, 하지만 미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당신이 시켰잖아. 통장 가져오라고 한 것도 당신이고, 영숙 씨한테 돈 더 받아내라고 한 것도 당신이었잖아. 두 사람은 경찰서 조사실에서도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넉 달 동안 한 몸처럼 움직였던 거짓말이 제 살길 앞에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한 겁니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태식의 아들은 계약 해지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본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계약 해지했습니다. 너 진짜 그 집 안 들어갈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한테 그런 짓 한 집에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식은 그 봉투만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빼앗은 건 엄마의 돈만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있던 마지막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친척들도 더 이상 태식에게 엄마 일을 묻지 않았어요. 큰 고모는 영숙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숙아, 우리가 몰랐다.
영숙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고 했을 겁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 있다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몰랐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영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식탁 밑에 살려달라고 쓸 동안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태식이 다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령하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영숙아.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빠잖아. 한 번만 합의해줘. 영숙은 병실 문틈 사이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오김은 잠든 채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오빠. 응, 영숙아. 엄마가 창고에서 살려달라고 할 때 문 열어줬어?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도 못 열어줘. 통화가 끊겼어요. 그날 이후에도 태식은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를 냈고 마지막에는 친척들을 앞세웠어요. 그래도 내 오빠다. 감옥까지 보내면 내 마음은 편하겠니? 엄마도 결국 자식인데 용서하라고 하실 거다. 예전의 영숙이라면 그 말들 앞에서 흔들렸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늘 영숙의 발목을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영숙은 병실 침대 위에 누운 오김의 손을 봤습니다. 은반지가 끼워진 손, 문틈 아래로 빠져나와 차가운 바깥 공기를 붙잡고 있던 손. 그 손을 본 뒤로는 누구의 말도 영숙을 다시 예전 자리로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용서하라고 직접 말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영숙은 친척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금 제일 먼저 묻는 말은 그거예요. 문 잠갔냐고.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진과 함께 조사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문 안쪽에서는 태식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감금하려던 게 아닙니다. 엄마가 자꾸 나가려고 해서 잠깐 보호한 겁니다. 보호? 그 단어가 들리자 영숙의 손이 조용히 주먹으로 말렸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서진이 엄마 손등 위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쪽지를 썼잖아. 보호받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안 써. 그 말에 영숙의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엄마는 살려달라고 썼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태식의 가게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효자 장남인 척 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명절이면 엄마 모시고 병원 간다고 말했고 친척들 앞에서는 늘 내가 다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대국밥집 CCTV와 요양원 미입소 확인서, 보상금, 이체 내역이 하나씩 드러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태식의 가게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늦췄고 미자는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는 납품업체 독촉장이 붙었어요. 태식이 엄마 돈으로 막아온 구멍들이 이제 하나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태식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전세 계약서를 돌려놓은 뒤 할머니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오김은 그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오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 돈이 할머니 돈인 줄 몰랐어요. 오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으로 이불을 조금 움켜쥐었어요. 영숙은 그 손을 봤습니다.
용서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너무 아픈 사람의 손이었죠. 아들은 봉투 하나를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돌려놓을게요. 봉투 안에는 전세 계약 해지 확인서와 반환 일정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종이를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태식이 빼돌린 돈이 하루아침에 다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길은 생겼습니다. 돈이 흘러간 길을 따라 다시 되돌려오는 길이요. 영숙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도장은 오빠가 원하는 곳에 찍히지 않았어요. 엄마 통장은 먼저 막았습니다. 태식이 다시 손댈 수 없도록 출금 제한을 걸고 비밀번호를 새로 바꿨어요. 위임장에 대한 감정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빠져나간 보상금은 하나씩 추적됐어요. 태식 명의의 가게 계좌, 미자가 쓰던 카드사 납부 계좌, 아들의 전세 계약금, 돈은 흘러간 길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은행 창구 앞에서 엄마의 손을 대신 잡고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날 오김의 통장에는 태식이 모르는 번호가 걸렸습니다. 며칠 뒤 영숙은 은행 창구에서 엄마의 새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오김의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박오김. 영숙은 그 이름을 엄마 앞에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통장이야. 오김은 통장을 만지지 못하고 한참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자기 이름을 쓸어내렸습니다. 내 이름이 아직 있네. 영숙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이 빼앗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살 권리까지 가져가려 했던 거죠. 영숙은 통장 위에 엄마의 은반지를 잠깐 올려놓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김은 처음으로 병실 문을 보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조금 열려 있었고 복도 불빛은 침대 아래까지 길게 들어와 있었어요. 영숙은 간이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은반지가 차갑게 닿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엄마가 늙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반지는 엄마가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문틈 아래로 손가락 하나를 내밀면서도 자신을 찾아올 딸을 믿었다는 증거였죠. 영숙은 엄마의 손을 조금 더 감쌌습니다. 엄마. 오김이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나 이제 안 물러설게. 오김의 손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순대국밥집에서 영숙의 그릇에 순대 한 점을 올려주던 손처럼요. 장남이라는 이름으로 열던 문이 그날 처음으로 닫혔어요. 그 뒤로도 오김은 며칠을 더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에 손끝이 움찔할 때마다 영숙은 조용히 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안 잠갔어, 엄마. 그 말이면 오김의 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오김이 한참 뒤에야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아. 응, 엄마. 늦게 불러서 미안하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불렀잖아. 내가 왔잖아. 몇 달 뒤 영숙은 오김과 서진을 데리고 다시 시장 골목 순대국밥집에 갔어요. 복순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오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살았어. 세 사람은 구석 4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식탁 밑을 한번 바라봤어요. 복수는 일부러 아무 말 없이 물컵부터 내려놓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하고 물었을 텐데 그날은 묻지 않았어요. 그 말조차 오김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랬습니다. 오김은 구석 자리에 앉아 한동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어요. 테이블 밑을 향해 내려가려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영숙은 엄마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거기 안 봐도 돼. 오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아직 식탁 아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오김의 눈에는 그날의 약봉투가 아직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빨간 볼펜 자국, 바발로 붙인 귀퉁이,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붙이던 그 짧은 순간, 오김은 그 자리에 자기 목숨을 붙여두고 나온 사람이었죠. 잠시 뒤 복순이 국밥 세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뜨거운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순대국밥 냄새가 테이블 위로 퍼지자 오김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병원 진료가 끝나면 영숙과 함께 들르던 냄새. 영숙이 국밥을 잘 못 먹으면 자기 그릇에서 순대를 덜어주던 냄새. 그 평범한 냄새가 한동안 오김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처럼 멀어져 있었습니다.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순대 많이 넣었어요. 오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의 눈도 젖어 있었어요. 그날 제가 바로 붙잡았어야 했는데. 오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내가 전화해줘서 살았어. 복수는 앞치마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내가 너를 부르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오김은 뜨거운 국밥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이 겁을 먹으면 소리도 안 나와.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는 그 넉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에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방문 앞에서, 차 안에서, 창고 문 안에서, 그리고 순대국밥집 테이블 아래에 약봉투를 붙이던 그 순간에도요. 오김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순대 한 점을 집으려 했지만 젓가락 끝에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영숙이 대신 집어주려 하자 오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게. 아주 작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오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순대 한 점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영숙의 그릇 위에 올려놓았어요. 너 이거 좋아하잖아. 그 말은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영숙은 더 아팠습니다. 엄마가 돌아오고 싶었던 건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통장의 돈도 빼앗긴 이름도 중요했지만 결국 엄마가 돌아오고 싶었던 자리는 이런 자리였어요. 딸 앞에 앉아 뜨거운 국밥을 먹고 순대 한 점을 덜어주는 자리. 누구도 방문을 잠그지 않는 자리. 누구도 전화기를 빼앗지 않는 자리. 식탁 밑에 살려달라는 말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죠. 영숙은 그 순대 한 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 한 숟갈이 목으로 넘어가자 그제야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복순도 서진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김도 모른 척 국밥을 떠먹었어요. 다만 오김의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와 영숙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차갑지 않은 손이었어요. 따뜻한 국밥 김 속에서 조금씩 온기를 되찾은 손이었죠. 한때 엄마는 그 식탁 밑에 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영수가 살려줘. 그리고 딸은 그 이름 하나를 따라 엄마가 갇힌 문 앞까지 갔어요. 그 편지 한 장은 태식이 평생 붙잡고 있던 장남 자리를 끝냈고 엄마의 통장과 이름을 다시 엄마에게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식탁 밑에는 아무 쪽지도 없었어요. 대신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이 있었고 엄마가 덜어준 순대 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제야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오김이 대답했습니다. 응, 영숙아.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편지는 봉투에 담기지 않았어요. 찢어진 약봉투 뒷면에 떨리는 글씨로 남겨졌죠. 영수가 살려줘.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딸은 엄마를 숨긴 사람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목소리를 막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영숙의 선택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꽃편지 사연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가득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